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연이틀 폭우가 내리더니 오늘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컸던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종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복구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가 아주 컸던 곳인데요. 지금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더위 탓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복구 작업에 멀미가 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조치를 못 취했어요. 냉장고며 이런 물품이면 다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었어. 이 몸도 다 아파. 어제 막 물 퍼내느라고. 충남 당진에는 어제 하루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에 인근 하천물이 불어나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곳 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시장 중앙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게 안까지 들이닥친 물에 상인들이 연신 물을 퍼냈고 일부 가게에선 전기가 끊겨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원래의 모습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당진에 큰 비가 내렸는데요. 당진에 많은 곳이 침수가 됐죠? 네, 침수 피해를 본 인근 주택에도 복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서 차로 6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집 안에 있는 장판과 집기류들을 밖으로 꺼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오전 9시 반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70명을 침수주택과 농경지에 투입했습니다. 침수 피해로 학생들이 한때 구립됐던 인근 초등학교는 복구 작업을 마치고 다행히 정상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북부엔 오늘 5에서 30mm, 충남 남부엔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미 수해를 입은 곳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와 빠른 복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옥천군에서 어제 하천에서 빠져 52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옥천군 청산면 보청천에서 유량이 드러나 통제된 세월교에서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순종 황제가 모셔진 능의 제사를 준비하는 건물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경기 남양주 순종이 모셔진 유릉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실의 행랑채 지붕 기와와 처마가 무너진 사실을 확인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벽 순직 1주기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회의 시작 전부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법사위는 여야 모두 참석해서 진행되고 있죠. 네,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청원 심사를 가장한 탄핵 조사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일단 참석해서 맞서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의 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연좌 농성까지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소리 지르지 말라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서 지금 꽉치고 있어요. 왜 저에게 시비를 걸죠? 이거 다쳤지내나? 왜 시비를 걸죠 저에게? 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여당이 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얼굴과 허리를 다쳤다고 호소하자 여야는 회의장 안에서도 입씨름을 벌였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실과 통화 사실이 알려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증인석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 의원은 1년 전 통화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항의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차 통화한 사람, 일반 전화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질의에 끼어들어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권을 중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청문회는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고 최상병 순직 1주기인 만큼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법 중재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야권에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와 방송사법 추진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24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국민협의체는 조건만 맞는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사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며 중재안 수용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였다며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협의에 나서겠다는 여당의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토론회가 진행됐죠? 네, 역시 화두는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였습니다. 특히 한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총장이 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걸 두고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을 끌어들이냐고 직격했고 원희룡 후보는 입 리스크가 당의 위험으로 떠올랐다고 비꼬았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정면 비판은 자제했지만 신뢰와 보완은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재차 당시 당원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는데 네 후보의 발언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그건 대통령이 한 겁니다 하고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들이셨어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사과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지들 간에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보안 지켰고 또 신뢰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 모레부터 ARS 투표로 진행이 되고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200여 개 살포한 것에 맞서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도발이 반복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는데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조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 회색 비친 하늘에 까만 점들이 넓게 퍼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야 저게? 전멸하듯 보이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점은 풍선에 실려온 종이 조각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공장 지붕에는 터지지 않은 오물풍선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까지 8번째입니다. 부양한 200여 개 가운데 경기 북부에 40여 개 정도 낙하했고 대다수는 종이류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응해 10시간 동안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부양한 지역을 향해 39일 만에 재개한 방송은 대남 오물풍선이 식별된 뒤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군은 입장문을 통해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 식량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또 반복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만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정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안에 넣어두고 20분 이상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장은 피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를 타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태권도 관장 A씨는 연신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을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다릅니다. A씨가 지웠던 CCTV를 복구한 경찰은 A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20분 넘게 방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에는 관장이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3건 접수된 가운데 원생 2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우리 군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이 밝힌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풍선을 이용해 오물과 쓰레기들을 지속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우리 군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내하면서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북한군이 이를 무시했고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더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21일과 22일엔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이용한 당원 투표,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자폭, 자해, 전당대회로 불릴 정도로 거칠었던 당대표 경선은 초중반엔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또 막판엔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가 나 후보의 청탁 발언 폭로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라면서 1차 과반 득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 본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면서 결선까지 간다면 2위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환 결집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정치호는 김성태, 최재성 전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취합부터 그 발언 내용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 들어가는 측면에서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후보의 정치적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그 검사 본능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할 줄 몰라요. 제가 이제 늘 얘기했던 게 대통령도 방어적인 자리거든요. 1차에서 가반을 넘길 것이냐 못 넘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판단에 있어 가지고 1차의 가반에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봐야죠. 만약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변수가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해서 결선 투표 진출하느냐, 원희룡 후보가 2위를 해서 결선 투표 진출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오늘의 정치호는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품격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또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과가 어제 전당대회 국민에서 처음 있었고요. 공소 취소 청탁한 사실을 폭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사과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까지 나온 원희룡 후보 이야기한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배신자 프레임 그걸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씌웠는데 그게 이때까지 안 통했는데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어떤 패스트트랙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공소가 지게 된 걸 사실 당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꺼내버림으로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배신적인 이미지 이걸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큰 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번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전 의원 인터뷰도 이야기했지만 그 1차에서 그냥 넉넉하게 대표로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 문제로 만일에 그 1차에서 과반을 못하면 결선 투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선 투표 결집도에 따라서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 후보가 아차했다,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세요? 성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격에 의해서? 우발적이라보다도 그러니까 그 검찰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을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는 그게 검사들은 많거든요. 그게 나경원 후보가 그 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는데 뭐 어쨌냐 그러니까 그랬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개입 안 한다. 그 말을 하려다가 그걸 갖다가 나경원 후보를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군요. 아차한 거죠.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최소상 수석이 검사 본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논쟁이 있으면 다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것도 뭐 실수라고 한다면 왜 나왔냐면 나경원 의원을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미래, 네. 정권 재창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이 변화해야 되고 지금 변화를 주창하고 실제 변화를 할 것 같은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한동훈을 찍으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자질과 인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걸 놓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질과 인성은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지금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저 사람은 아주 자질이 부족해. 아주 인성이 뭐 아주 저급하고 저질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건 두 분의 좀 평가가 달라요. 근데 최재성 수석은 경계선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차 투표에서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2차 투표를 간다면 누가 2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집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2위를 하나,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 확장성, 그 안에서도 그 안의 중도요. 그러니까 당을 넘어서는 중도가 아니라 그 당 내에서 후보들 간의 중도 확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로 저는 갈린다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는 결국 강하게 뭉쳐있는 사람들의 지지 대상이에요. 뭉쳐서 다닙니다.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강성의 친윤 부분들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안 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로 결집돼서 표가 오겠지만 그렇군요. 원희룡 후보가 된다면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갈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 어떻게 보세요? 생각에는 그 지금 말씀도 맞지만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붙을 때는 이 한동훈 그 원희룡 후보가 실수를 사실 많이 했어요. 어떤 그 토론이나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 댓글 문제나 이런 게 있어 친윤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결집도도 강하지만 반원 후보에 대한 결집 그게 쏠릴 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저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사실 뭐 어떤 연판장에 피해를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어떤 그 동정이 좀 쏠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토가 누구한테 강하냐? 그거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비토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1차 과반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1차 나왔잖아요. 과반. 1차 과반이요.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아까 말씀 빨간불이 뭐 들어올 최재성 정도다. 전 수석이 뭐 경계선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볼 때 완전히 뒤집히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강고한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건 확실히 맞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넘어갈 정도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 논란의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도 실수한 거죠. 그 부분도 실수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그거는 당시 검사로서 자기 직분을 행한 거지. 어떤 뭐 나경원 후보 그때는 의원이죠. 이런 기소당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군요. 갑자기 그 한동훈 후보가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떠넘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아까 말씀드린 공소 취소 문제 못지않은 그렇군요. 그 아차 실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 윤 대통령 끌어들이는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자기 질문을 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이런데 이런 거는 모든 검사들이 그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
같은 동사안과 연관된 예. 걸 가지고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이. 예.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게 확장되는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안 좋은 이슈는 확장을 막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고 사과를 한 다음에 아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예. 예? 그때 제가 검사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고 지금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신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거를 끊어줘야 돼요. 이슈를. 안 좋은 이슈는 길게 가면 안 좋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거를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뭐 100% 잘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역할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역할과 지금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역할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과 매너가 달라지잖아요. 뭐 옳고 그름이 바뀌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뭔가 이렇게 같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동정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치인의 모습이자 그 한 당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경원 후보가 이 당원 자격도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경선 후유증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경선 후유증은 이번에 후보들 간의 문제에서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었을 때 대통령실하고 어떤 관계가 이 경선 후유증에 이번엔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갈등 이게 나왔지만 이번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결국 대통령실하고 위상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가 그 더 큰 후유증을 막느냐, 더 증폭시키냐 문제가 되기 어떻게 정립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는 일단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왜냐하면 비토, 반윤 이런 데 앞장선다는 느낌을 줘서는 절대로 이게 지금 대통령은 아무리 지지율이 낮고 해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지주고 주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되면은 우선 대통령 찾아뵙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잘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정 관계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요. 대표가 되면 의외로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듯이 공사 구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사를 구분해서 딱딱딱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감정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더 코너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공적인 어떤 명분을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당이 너무 눈치를 보고 줄을 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에서도 대통령이 바른 방향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반대편에 민주당이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고성의 몸싸움까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 지금 뻥치고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지 말이지. 저에게 11을 걸죠. 이거 다 채찍내나? 왜 11을 걸죠 저에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는 건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제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도 일단은 들어가서 맞서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당이 들어가서 맞서겠다는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요. 예. 저번에 그 야당에서 여러 가지 그 법 특검 통과시킬 때 여당은 그 여당끼리만 무슨 회의 열고 그다음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야당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갖다가 그랬군요. 아무런 저항 없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서 이 야당의 어떤 그 잘못된 청문회, 위법한 청문회,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몸으로라도 저항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그 부당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야당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때 어떤 잘못된 거 말로만 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먹혀갈까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몸으로 막자. 몸으로라도.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억울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현희 의원이 지금 오른쪽에 다쳐서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고요. 고동진 의원도 서로 다쳤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청문회. 우리가 이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저런 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자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저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잘났다고 굉장히 떠들지만 결국 저 판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국민들이 판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없이도 아주 점잖게 잘못된 걸 얘기해도요.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가슴에 안에 더 울림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너무 상대방을 조롱하고 그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하는 모습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 개인적인 감정이라서 좀 더 여야가 한번 추모도 더 하고 그리고 진실 규명을 해서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소위 말해서 떠보려고 시쳇말로 떠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저희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무게감 있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번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사실은 안 맞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재판 수사 중인 사항, 그다음 뭐 북한에 대한 도발 위협 증가 이런 건 사실 청문회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청문회를 열기 전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소수라도 다수를 가진 사람이 아량을 베풀 때
멋이 있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충분한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갖다가 서로 예. 이야기한 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거는 위법적인 청문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사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방에 찾아갔는데 안 만나준 거거든요. 예, 뭐 예. 그 결과는 뻔하니까 안 만나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상대방 간에 서로 생각이 틀리다면은 대화를 해야죠. 예. 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그러니까 저런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거든요. 오늘 저 의원들끼리 지금 싸우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참석을 네. 했잖아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도 증인석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야당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44초간. 네. 예, 그게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고 네. 1년 전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또 맞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이 네.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는 건데 예.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 예. 입증 책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민에게 이거 주진우 관련이 확실히 있네. 예. 저기 있으면 안 되겠네. 예.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입증 책임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냥 뭐 이미지가 좀 약간 내지는 그런 연상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기에 대장동 변호했던 변호사들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 다 관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다 나가라. 법사에 있을 자격이 예.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상대는 또 그렇게 수긍하겠습니까? 주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예. 그 정도의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진 분들답게 예. 똑같은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차 생명 순직 일주기이고 또 대통령실 외압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번호가 나와요. 800에 7070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임성근 전 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44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주진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요. 법률 비서관으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거는요. 예. 제가 증인 신문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그래요? 아닙니까? 예. 이게 44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아주 예. 임팩트 있게 좀 쇼킹한 네. 그거면 44초라도 기억할 수 있고 통상의 전화, 예. 통상의 내용 같으면요. 뭐 1분, 2분 해도 기억 못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우선 이 44초에 관해서 주진우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도 조금 저는 이 지금 청문회 의원들은 사실 심판관 내지 소추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증인석에 앉힌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뭐 증인석에 앉힌다는 전제로 할 때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44초에 대해서 기억하냐 못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44초간 통화했으니까 당신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라 이거는 증인 신문의 원래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도 얻어낼 수가 아예 없고요. 그렇군요. 저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 뭐 차기의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막 불려지는 분하고 그래요? 이제 일을 할 때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일하라고 세금 줘가지고서 국회에 보냈더니 술집이나 다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야말로 지나가기만.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술집에서 나온 뭐 그걸 직접 봤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술을 먹는 모습을 봤다거나 거기에 사진이 있다거나 그래야지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가지고서 아니 국회의원이 일도 안 하고 그러고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를 연 것이고요. 청문회 이제 22명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0여 명만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리고 임상규 수사심의위원장이 출석을 했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달리 증인 선서에 동참을 했더라고 이번에는. 저번에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서하고 진술하더라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걸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자기 발로 그걸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런 국민들의 의혹 이걸 피하자. 그래서 이번에 선서하고 그렇군요. 아마 묻는 데 대해서 자기 주장할 겁니다.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증인들은 선서를 해야죠.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는데 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선서한 적이 없다. 재판 중인 사안에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또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선서를 해도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본인이 또 난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얘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본인이 법적으로도 뭐 유리해지겠지만 법적인 거 이상 공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고서 이슈 또 이어가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8%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 외교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고 계시는데요. 외교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국민의힘은 35%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해서 2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35, 27, 조국혁신당 8 이렇게 나왔고요. 개혁신당 4가 나왔네요. 자, 뭐 두 분 다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조사에 주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추세가 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면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꺾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될지 좀 봐야 되고 꺾였다는 거가 어쨌든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계속 갈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민주당은요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문제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들리게 차분하게 짚어나가야지 본인들이 모든 것에서 정의 있냐, 모든 것에 뭐 최고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그거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이 민주당의 너무 과한 모습에 피로감을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번 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추세가 그렇게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야당이 지금 하는 게 좀 과도하다라는 것도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 피로감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갤럽에서는 그 측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래간만에 그래도 우리 경제에 낭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였어요. 소통 부재라는 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총선까지 반영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탄핵 정치를 너무 몰두하고 있다. 민생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거의 이야기가 없고요. 정당 지지를 보여주세요. 탄핵 정치.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검사 탄핵해야 한다. 검사 탄핵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 대통령 오늘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이거 보여줄 때 국민들이 과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책임을 많이 돌렸지만 민생 어려움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반응이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좀 탄핵 정치를 갖다가 좀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김두관 후보네요. 네, 쉬쉬. 어대명 분위기 속에 김두관 후보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요. 당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다라면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뭐 당내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이정 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고요. 재판의 결과를 내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흐름으로 보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데요. 아무래도 당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내에 있는데 당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두관 후보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쉬쉬하고 있다기보다는 뭐 꺼낼 엄두를 못 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정당은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 중에 서로 설득력이 강하고 그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줄을 이루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아예 배척을 하고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수박이다. 좀 민주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떠나라. 너 같은 X가 왜 여기 있냐. 뭐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하면 내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른 의견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가고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지난번에 뭐 그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고 뭐 이런 과정, 그다음에 나경원 그 후보를 주저앉히고 이런 과정, 이것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전반이 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두관 의원이 이제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당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 뭐랄까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는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아마 민주당에서 저변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을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의 유무죄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김두관 후보는 그 본인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같은 당 소속으로서 진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본인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제가 안 봤으니까 담당 재판부가 아니니까 뭐 예단은 진짜 할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그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증교사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게 벌금이 나올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이 없지만 집행유예가 많이 나온다면 이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두관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심판하고 선수가 되면 당이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공세 수위를 조금 더 높여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아니 그런 얘기 안 할 거면은 당대표 후보로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비판을 했잖아요. 아니 나와서 나는 다르다. 그리고 저 후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표를 줘야지 그리고 저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 할 테니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투표에 임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아이 뭐 이거 투표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 그러면은 저기에 의미를 좀 담아줘야 되니까 투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김두관 후보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에 유력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걱정된다는 게 결국 이재명 후보 내가 그 사법 리스크 있다는 말을 걱정으로 표현해서 한 건데요. 제가 볼 때 이게 투표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 민심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거의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경고, 민심이 이렇다는 경고를 날려주는 정도의 지지는 김두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 정도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20%면은 유의미하지 않죠. 23%가 넘어가겠죠. 지난번에 이제 77.8%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23%를 넘는다면 그거는 유의미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이니까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폭탄처럼 쏟아졌던 비는 일단 그쳤습니다만 침수 피해를 본 분들 지금 복구 작업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복구 상황은 어떤지, 뭐가 가장 필요한지 수해 피해 상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어시장을 하는 김인규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예, 복구 작업 중에 제가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복구 작업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거의 한 50% 정도는 복구 작업이 다 돼 있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통시장에서 화로 가게 하십니까? 네네네. 예, 보니까 화로들이 다 죽었던데요. 피해가 많으시죠? 그렇죠. 예. 네, 우선 뭐 물고기 담아두는 수조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돼가지고 모다 부분도 그렇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가 나가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다 폐사했어요. 예. 보니까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당진 그 어시장을 취재하는 화면을 봤더니 수조가 다 진흙탕이 됐던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상가 또 지금 다 진흙탕 다 빼내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은 이제 진흙탕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또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네. 당시 시장에 물이 어느 정도 찼었나요? 이 시장 바깥쪽에는 이제 성인 어른의 한 무릎 정도 차 있었고요. 예. 그 순간에 이제 그 어시장 안쪽에는 문을 다 밀봉한 상태라 성인 어른의 한 종아리 부분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물이 처음 들이찰 때 화면 같아요. 처음에 이제 물이 저렇게 차기 시작을 했고 이제 더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수조에까지 이 흙탕물이 덮친 겁니까? 물이 이제 수조 모다 부분에 닿으면 전기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요. 네,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모든 이제 전기 제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고기는 다 이제 그렇군요. 예.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거기 있는 화로들이 다 죽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예. 얼마 정도 손해 보신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쯤에서 이제 대량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와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었는데 다음 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재해를 입었는데 보통 보면 한 400 정도의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전자기기 피해 때문에 이제 화로들이 죽은 것도 문제인데 뭐 포장 용기나 일회용품들도 다 못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회용 이제 포장을 하다 보면 이제 랩 포장을 하기 때문에 랩도 그렇고 이제 랩도 한 4박스 정도가 다 이제 침수로 인해서 못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이핑 작업할 때 이제 테이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일회용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팔아다 보니까 이제 해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동지도 다 적불해서 못 쓰게 돼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니까 복구 장비는 시에서 지원 좀 해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일단은 같이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빼는 작업도 그렇고 도와주시고 못 쓰게 된 물품 같은 거 같이 버려주시고 또 이제 쓰레기차나 이제 소방차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걸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큰 비로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요. 힘내시고요. 정부 차원에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비가 온다니까 걱정이니까 또 대비도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체전선이 지금 남하하면서 오늘 내륙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가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 내륙 곳곳에 또 한 번의 호우고비가 찾아오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태풍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 비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또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또 지금 호우가 좀 예고된 상황이어서 좀 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비가 뭐 괴물처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당 100mm 이상씩.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앞서 지금 연결을 해봤지만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부터 지금 밤사이 계속 야근을 하면서 좀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상 상황을 좀 올해로 좀 만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괴물호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밤사이 시간당 지금 100mm 안팎의 비가 한 군데만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8번 지금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충청도랑 전북지방을 비롯해서 이 곳곳에 밤사이에 100mm 안팎의 비가 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측이 됐거든요. 이 정도의 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기상 전문 기자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괴물호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날씨가 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최근 이 장마철에 이렇게 좀 극한 호우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입니다. 또 최근 1년 사이에 그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를 일단 겪지 않기 위해서 경고한 마지노선이잖아요. 1.5도를 최근 12개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좀 넘어섰고요. 특히 한반도 주변의 그 해수면 온도 자체도 현재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바다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그만큼 수증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지금 밤 사이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올해만 무려 8차례가 지금 관측이 됐고 그리고 지역별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게 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조차도 40차례가 넘게 지금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50mm 그리고 100mm 가량의 그 비야말로 지금 폭포수에서 그대로 그 받는 수준의 그 강력한 비구름이잖아요. 이 200년 빈도라고 말하는 이 강력한 호우가 이렇게 좀 자주 나타난다. 이거는 이미 지금 한반도가 기후 위기 수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100mm라는 게 보통
시간당 30mm 이상만 내려도 호우라고 한다며 집중호우. 맞습니다. 100mm니까 엄청나게 오는 거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0mm 정도면은 이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집중이 되면은 그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기 바로 시작하거든요. 2-3시간만 내려도.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50mm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지금 2시간, 1시간이 예.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그냥 그 피해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시간당 100mm 정도면은 볼 것도 없이 그 지역에서는 뭐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범람이나 하천 주변에서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 피해 상황 저희가 앞서 전화로 연결해 봤는데 네. 주말이 또 비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또 지금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지금 보셨지만 요즘은 밤 사이에 지금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 구름이 갑자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좀 강우량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이동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강우량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시간당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을 보시면 자, 경기 남부하고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50 그리고 120mm 이상의 그렇네요.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비해야겠네. 네, 앞서 지금 당진 부분도 연결했잖아요. 저희가 네, 이 지역에 지금 또 다시 비가 지금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태풍도 또 올라오고 있다,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지금 태풍도 북상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충청하고 경북 지역 상황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실래요? 예, 그거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모델 상황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측 모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지금 토요일 오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낮 동안의 상황이고요. 낮 동안에는 잠깐 이렇게 지금 비가 좀 머무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오전 예상도입니다. 네, 낮 동안 상황이고요. 비구름이 지금 요즘 밤 사이에 좀 강하게 발달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밤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밤이 되면은 지금 저기압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일 밤입니다. 네, 지금 오후부터 밤이 들어오고요. 이 비구름이 지금 북한 지방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강하게 형성이 되고요. 이게 지금 밤 사이가 좀 저희가 밤 사이가 지금 위험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띠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곳. 바로 이 지역인데요. 자, 이 비구름이 지금 이건 새벽 5시고요. 네, 조금 더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23시고요. 네, 새벽 3시쯤이 되면 이 비구름이 띠를 이루면서 다시 휴전선 부근에서 중부지방 쪽으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 새벽 3시예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휴전선 부근으로 이제 길게 지금 동서로 띠를 이룬 비구름이 점점 수도권에서 충청도 그리고 전북지방으로 남하를 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규모의 약한 저기압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동안에. 그렇다면서요. 이 저기압을 예측 모델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구름들에서 지금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구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주말 사이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이후에 이 비구름들이 남하를 하면서 충청과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비를 뿜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태풍 예보 상황 간단히 알아볼까요? 네. 그 태풍도 지금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태풍이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태풍이 이 시기에 와요? 또 가을 태풍 그렇게 이야기하지 일단 이제 가을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한반도로 길이 열리면서 네, 우리나라 쪽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때 항상 그랬고 가을 태풍 이야기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태풍이 아직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예측 모델에서 필리핀 주변으로 태풍을 지금 예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상황인데요. 예측 모델에서 지금 필리핀 북동쪽으로 지금 보시면 열대성 저기압과 열대 저압부를 모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고요. 네,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예측 모델, 그러니까 세네 개의 모델에서 동시에 지금 태풍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다음 주쯤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언제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돌려보면은 26일에서 27일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일에서 27일쯤. 네, 예. 근데 지금 진로가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북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이렇게 서해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렇군요. 중국 동해안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덮는다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좀 무더위와 약간의 대기 불안정이 좀 섞이면서 소나기가 좀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뒤에 그 나머지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지금 두 번째처럼 이렇게 서해로 조금 더 북상을 한다면 태풍의 위험 반원에 우리나라가 들면서 강한 그럴 수 비바람의 있겠네요. 영향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동적이어서 다음 주 상황은 조금 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밤과 모레 새벽,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And started shouting, fight, fight, fight. I'm wearing a bandage on my right ear and standing in solidarity with President Trump. Fight, and we just want to show our solidarity to let him know, President Trump, you are not alone, and we love you, and we support you in Arizona. 네,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칩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곧 가능할 것으로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펠로시 전 의장이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후보 사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that's a big deal, especially for someone like Nancy Pelosi to have her conversation come out in the news, even though it didn't come directly from her. She maybe didn't get as far as she wanted with the president in that conversation, and now there's greater public pressure. 이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해 펠로시 전 의장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 주요 인사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며 사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의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중도 하차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변화는 트럼프 피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이 47%로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가상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8%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승리 가능성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공화당 후보 수학연설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뭐 대관식이 될 거다 이제 예, 이런 어떤 기대들을 하고 보셨을 텐데요. 네. 뭐 굉장히 하나의 큰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역대 공화당 전당대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미 뭔가 승기를 잡은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사실상 대관식이다라는 표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수락 연설을 쭉 들었을 때 꽤 긴 연설이었습니다만은 그 초반부 거의 다 그 본인이 이건 아마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피격 당시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번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세히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에 좀 깊게 남았습니다. 네, 전당대회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게 무슨 종교 행사는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지금 화면 나오는데 지금 네, 이례적인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가족이 총출동하면서 세를 과시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멜라니아 여사도 나왔고 이방카도 나왔고요. 네. 뭐 아무래도 좀 조용했었죠. 특히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그 백악관 마장을 떠날 때 표정이 저는 좀 내리에 남아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호련히 떠나는 것 같은 홀가분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런 표정도 좀 보이고 해서 본래 성정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 얌전한 분인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공무라는 게 참 아무래도 시달리는 부분도 많았었나 보다 이런 추론을 하면서 그 장면을 기억을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남편에 대한 지지 특히 뭐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순간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지를 온 가족이 다 마음을 합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네요. 그렇군요. 오늘 그 수락 연설 때 한반도 문제 또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아무래도 글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뭐 당연히 불법 이민,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제일 크고 이건 이제 국내적인 건데 국제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공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결국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너무 뭔가 힘이 빠진 호랑이 같이 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어서 그걸 대비를 자꾸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위와 그 어떤 권위가 떨어지면서 이게 좀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여기저기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제 본인 시절은 너무나 좋았다. 뭐 경제도 사실 그 팩트 체크를 하자 그러면 반박할 게 너무 많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이야기 한 거죠. 너무 평화로웠고 경제 지표도 뭐 그러면서 김정은 이야기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북한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공세 뭐라 그럴까요? 도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어쨌든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적성국의 뭐 수장이든 뭐 누구든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피력하는 차원에서도 그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 같았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월요일쯤에 이 YTN 아침 뉴스에 나왔을 때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요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에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인데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본인도 꽤 강경했었고 심지어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지지를 해주시는 사람들도 꽤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게 미국 대선이라는 게 또 의원 선거랑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주당 내에서 재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선거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자금에서 결국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지금 수백억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물급들이 다 저쪽으로 지금 몰리고 바이든 쪽으로는 이제 돈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데
돈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그런 있군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목소리가 뭐 펠로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도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번 주에 어떻게 뭐 결심을 하는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바이든 사퇴론에 가세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레이스풀하게 좀 우아하고 어떤 그 명예를 지키면서 떠나는 명예를 지키면서 떠나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이지 그동안 4년 동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경제 인플레가 제일 지금 문제긴 한데 뭐 여러 경제 지표는 또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 관계도 회복했고 했는데 이런 어떤 업적들을 평가를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우아하게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지 뭔가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뭐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의 또 정치 업적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민주당 중진 내지는 좀 높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아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다면 그럼 대체 후보로는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 뭐 해리스 부통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그녀의 인기가 이제 뭐 대중적인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우려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뭐 한 100일 남은 사안에서 뭐 예를 들면 게빈 뉴섬이라든지 몇 명 이렇게 주지사들이 거론이 됐었지만 이제 와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또 재원이 이미 그쪽 캠프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중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추모식은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엄숙하게 거행됐고 해병대 장병들은 눈물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1사단한 추모공원에 늠름한 해병대원의 모습, 최상병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유족들과 동료 전우들이 슬픔으로 보냈을 지난 1년. 일주기 추모식은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해병대 장병들은 눈물의 경례를 올리며 고 최상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부터 선배 해병까지 최상병의 순직을 기리기 위한 수많은 발걸음이 보여 영정 앞 국가꽃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령! 해병! 해병에 대하여 경례! 더딘 진상규명과 정치적 논란 속에 마주하게 된 일주기. 영정을 마주한 채 한 줄 한 줄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선배 해병은 왈칵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대한민국과 해병대에 충성하여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일이 허망하게 가게 됐으니 얼마나 원통했을까.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해병대 전후에도 한데 모여 고 최상병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추모의 뜻은 같았지만 전후의 측은 더는 정치권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정치권의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인의 부모님은 물론 해병대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1년. 모두가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경제 픽.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한마디의 반도체 쇼크, 지원 줄어들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반도체 관련 발언을 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다 폭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기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간다. 또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거라고 말한 겁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타이완의 TSMC를 저격한 발언이었는데요. 맥락상으로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AI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중국 이외에도 한국이나 타이완 그리고 이제 일본 등 반도체 강국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 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발언인 만큼 주식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저격한 TSMC의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죠. 바로 8% 가까이 주가가 빠졌고요. 연관성이 높은 엔비디아가 6.6%, SK하이닉스도 3.6% 이상 줄줄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TSMC의 깜짝 실적이 공개되면서 소폭 올랐지만 하락폭의 반의 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TSMC 하이닉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어제 잠시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일단 주가와 별개로 실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원래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맞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미국 정부는 모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에 따라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이 지원금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겁니다. 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의 R&D 시설이나 공장 제조 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코스트가 한국의 거의 뭐 2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그런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국의 가전제품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높아질 거니까 중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밖에 우리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도 미국에 진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IRA법 역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면 일자리 창출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네, 이유는 폭우 속 전자기기 차 어떡하나 미리 준비해야. 네, 폭우 속에 실제 피해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먼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먼저 집 안팎에 있는 전자기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침수보다 화재를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습도가 높을 때 전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나 먼지가 끼어 있을 때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물에 맞지 않게 하려고 덮개를 씌워주거나 먼지가 끼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역시 배터리 아랫부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에 먼지가 끼어 있을 때 스파크가 발생하면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리 먼지를 청소하고 전동 기기는 실내로 들어놓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집안으로 물이 차오를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물이 들어와서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두꺼비 집을 열어서 누전 차단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고 전기가 혹시 잘 차단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가 갑자기 침수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전기차에 대해서인데요. 하지만 전기차 자체는 방수 처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고 여러 겹에 걸쳐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감전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야외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건 감전이나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황색 부품은 손을 대지 않아야 하고요.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행 중에 주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침수된 도로를 만난다면 피해 가야 하고요. 이미 진입했다면 저단 기어로 천천히 빠져나와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차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해 보험 상품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이 있더라도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보장 특약이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장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다시 시작된 영끌 치솟는 수도권 집값. 네, 한동안 꺾였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건 올해 봄부터쯤이었는데요. 이후에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무려 0.28%이고요.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6주 연속 상승폭 자체도 커졌습니다. 또 이번 주 상승폭 0.28%는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추세인데요. 매주 상승폭을 더 늘려가면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건데 직접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5월까지 0.05% 이하에서 조금씩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6월 초부터 급격히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0.2%를 넘어섰고요. 이번 주 0.3%대 문턱까지 왔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송파와 서초 그리고 강남 순으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기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에 광진구까지 더해서 한강과 맞닿아 있는 강북 지역 역시 0.3%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영끌도 다시 시작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많았던 우리 가계대출 역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서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 역시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3조 5,597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주택담보와 전세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별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는데요.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하고요. 전세 대책으로 공공 매입주택도 13만 호를 내년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조치 역시 9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구체화하고 대출을 압박해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거였는데 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기했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35만 호에서 2기 신도시 수준인 60만 호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태여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일단 정부는 다음 달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더 내놓을 생각인데요.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피소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단신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엔비디아가 2, 3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토크쇼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고객이다 보니 연구를 많이 한다면서 솔직히 3년 안에는 적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I로 돈을 벌어내는 모델이 뭔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2, 3년 후에 무너질 가능성은 몇 가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의 사전 판매량이 91만 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 세대 구매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의 국내 사전 판매에서 2030의 비중이 5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70년의 화장품 연구 여정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54년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진행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오는 10월까지 종로구 북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주재로 하반기 VCM과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2024 롯데 인베스트먼트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VCM은 옛 사장단 회의로 신 회장과 장남 시니얼 전무를 비롯해 경영진 80여 명이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회의장에 모여 그룹의 경영 방침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합니다. 롯데웰푸드가 X세대가 누리던 문화를 G세대와 연결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롯데웰푸드는 90년대 인기 의류 브랜드와 자사 제품을 결합해서 레트로 감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강릉 25도, 제주도는 2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제주도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